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과목인 연소공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소공학 같은 경우는 우리 기사, 산업기사 둘 다 너무나 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 필답에서도 너무 집중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태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연소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제대로 타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어도 완전 연소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우선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라는 조건을 반드시 성립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태울 수 있는 불을 붙여야 되니까 우린 그것을 점화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더 이상 불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탈 수 있는 물질, 즉 가연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완전 연소라는 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느냐? 당연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충분한 산소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충분한 교반 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완전 연소의 구비 조건을 3T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T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타임, 시간이 여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터뷸런스, 교반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3T라고 했을 때 마지막 T, temperature, 즉 온도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이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될 때 이 세 가지라는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But 중요한 것은 이 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라는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집어넣으면 잘 타겠네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공기가 너무 많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잉 공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과잉 공기가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일단은 공기가 충분하게 되면 여기에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 연소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점으로서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흔히 불완전 연소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아마 공부 다 했겠지만 일산화탄소나 매연이라든지 검댕 등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불완전 연소할 때 많이 생성이 되죠. 이러한 불완전 연소 물질의 생성은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점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연소실 온도가 떨어집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온도가 충분해야지만 완전 연소가 된다고 했는데 온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된 연소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열 손실이라는 것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열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역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추가적으로 알아둔다면 불꽃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점이라기도 뭐하고 장점이라고도 뭐하긴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태별로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형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태우는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형태별 연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소의 형태로서 보게 된다면 앞글자 따서 발의 온자, 확표,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심지연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형태는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가지 플러스 7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발, 증발연소, 해, 분해연소, 혼, 예혼한 연소, 그 다음에 자, 자기연소, 확, 확산연소, 표, 표면연소,
마지막 심지연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어떠한 연료를 어떻게 태우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죠? 그렇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많이 쓰게 되는 용어죠. 그래서 증발연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액체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기체와 고체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체라는 것을.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체가 널리 퍼진다? 우린 그걸 확산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기체 연료의 연소 조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혼합이라고 하는 미리 혼합시켜서 연소시키는 이것도 역시나 기체 연료의 연소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액체가 하나 존재하네요. 바로 이 심지가 액체 연료에 대한 연소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맨 앞과 맨 뒤는 액체, 중간중간 기체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결국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남은 거 고체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기연소는 사실 고체라기보다는 특정한 어떠한 성분은 스스로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공간 안에서도 확실한 완전 혼합 연소, 우리가 완전 연소라는 조건을 갖추는 형태를 자기연소라고 하게 되는데 즉 스스로 태운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러한 자기연소를 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뭐냐? 니트로글리센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의 연소 형태를 자기연소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고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표면연소라고 하는 고체는 우리가 흔히 2차 연료 물질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즉, 한 번 타고 그 다음에 연료로서 사용하는 애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 타고 나서 다시금 태울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목탄이라든지 또는 뭐 코크스 이러한 애들의 연소를 우리는 고체, 즉 표면 연소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타고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휘발분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휘발분이 거의 없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해 연소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휘발분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일부의 액체 연료가 이러한 분해 연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중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휘발분이 있는 대표적인 고체 중에 분해 연소에 해당하는 애들은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재라든지 석탄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형태와 그리고 연소의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도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고체, 액체, 기체라는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LPG, 그다음에 고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무, 액체라고 하는 것은 석유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연료들은 특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듯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이때 각각의 연료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고체와 액체와 기체 연료의 장단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고체 연료라고 해서 너무 뜬구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무 생각하시면 쉽다고. 그렇다면 이러한 고체 연료, 다른 것에 비해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저장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저장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장이 용이합니다. 얼마만큼 저장이 용이하느냐? 바로 바깥에 적재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노천 야적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무는 불을 붙인다고 해서 제대로 타나요? 보통은 잘 안 타기 때문에 식용유, 기름 같은 것을 많이 태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연소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무는 어디 가서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입이용이에요. 그냥 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다 고체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액체나 기체에 비해서는 싸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불만 잘 있으면 돼요. 지금 다시 말해 뭐냐? 장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무를 태우는 데는 특별한 장치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은 태우는 것만 집중하는 거지 완전 연소까지 하려면 충분하게 공기를 계속적으로 불어넣어줘야 되는 당연히 단점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완전 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그 말은 다시 말해 어떠한 단점도 존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즉, 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보통 산불이 나게 된다면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다가 그 피해가 더욱더 커진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소방시설을 갖추고서도 불을 끈다 하더라도 작은 불씨에 의해서 나무는 다시 한번 발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가 힘들다? 불을 끄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불을 붙이기에도 힘든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정리한다면 점화, 불을 붙이는 것도 어렵긴 해요. 하지만 한 번 불이 붙게 된다면 소화, 즉 끄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 점화와 소화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완전 연소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연 발생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액체 연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액체라고 하는 것은 석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석유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발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액체 연료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저장한다 하더라도 변질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나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모든 액체 연료를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싸게 연료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석유 같은 거는 불에 잘 타나요? 안 타나요? 굉장히 잘 타요. 그리고 끄려면 끄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화와 소화는 뭐에 비해서? 고체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또 뭐도 있을까요? 불이 잘 붙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불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화재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은 당연히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재 속의 금속 산화물이 어떠한 원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재 속의 금속 산화물이 장애의 원인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타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외에도 국부가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대표적인 액체 연료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체라고 하는 것은 LPG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형태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저장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 연소에 가까워져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매연 발생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당연히 재발생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애들, 거기다 발열량까지 높아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 볼까요? 점화도 쉬워.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고체나 액체 연료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단점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외에도 역시나 액체와 마찬가지로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정도 내용상에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체 연료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둘 수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탄화도라고 하는 용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탄화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느냐? 보통은 이제 증가 조건과 감소 조건으로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탄화도가 커짐에 따라서 같이 증가되는 게 있고 오히려 감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화도를 통해서 증가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 대부분 좋은 애들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쁜 애들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소라는 조건에서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정탄소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휘발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입니다. 바로 재, 검댕 등을 만들어내는 게 휘발분의 역할이죠. 그 외에도 발열량이 높다라는 것은 같은 연료를 태우더라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이겠네요. 그럼 나쁜 말로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비열이라는 것은 낮아집니다. 왜? 비열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서 비열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작은 열량으로도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간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소라는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따라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다 정리를 해놨을 테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것들은 착화온도라는 게 높으면 좋은 거예요. 왜? 불이 잘 안 붙는다는 뜻이니까 안정성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연소 속도가 빠르면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 속도는 느려요. 그 연소 속도가 느리다라는 건 굉장히 나쁜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한 3가지씩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3가지들은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탄화도는 언제까지? 필답까지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액체 연료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액체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이곳에 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은 순서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겁고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것들은 중유예요. 그 다음이 이제 경유, 그 다음에 등유, 마지막 휘발유가 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유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벙커CU라고 하는 중유의 종류에는 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황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점성도도 높은 축에 속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체연료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연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각각의 연료를 이제 태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태운다라면 연소장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연료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연소장치들은 모두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고체 연료의 연소장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연료의 연소장치에는 무엇이 있으며 기체 연료의 연소장치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중에서도 고체와 액체 연료는 문제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고체 연료의 연소장치로서는 크게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가 이제 스토커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같은 말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화격자식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분탄 연소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유동층 연소 장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유동층 연소 장치는 필답에서도 굉장히 출제율이 높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동매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유동매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모래 등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동매체의 구비 조건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우선 유동층이라고 하는 건 다른 연소 장치에 비해서 어떠한 단점이 존재하느냐? 얘는 연료를 주입하기 전에 반드시 파쇄라고 하는 전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유동매체의 구비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래의 특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래는 굉장히 입자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크기가 균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래 등은 당연히 다른 물질과 닿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녹지도 않죠? 융점이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열 충격에도 강하게 견딜 수가 있게 돼요.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할 때 대표적으로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래는 가볍죠? 그래서 비중이 작다라는 거예요. 유동매체는 이렇게 비중이 작은 애들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연소장치의 특징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동매체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화격자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으냐. 기본적으로 어떠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느냐? 이상식 화격자라는 구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상식 화격자라고 하는 것은 무한궤도형으로 되어 있는 연소장치다. 이 정도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최근에는 그렇게 출제율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분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액체 연료의 연소장치입니다. 보통 이제 액체 연료의 연소장치라고 하는 것은 오일 버너라는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오일 버너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일 버너의 연소 장치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며 작게는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일 버너의 연소 장치로서는 우리가 압력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뭐 회전식이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유압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로 나눠본다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압과 순서 바꿀게요.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아요. 즉 모든 특징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만큼 분무 각도가 넓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화염 각도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몇 도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느냐? 30에서 한 60도 정도의 좁은 각도로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럴 때는 보통은 어디다 많이 쓸까요? 당연히 소형 보일러에 많이 쓰겠죠. 그래서 소형 가열로에 많이 쓰이게 된다. 고압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훨씬 더 작습니다. 왜? 강한 압력으로 뿜어주려면 우리가 퍼 뱉는 것보다 치치치 하면서 뱉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고압 같은 경우는 가장 좁은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좁으냐? 30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식과 유압식으로 나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넓은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유압식도 넓은 화형 각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각각은 어디에 많이 쓰느냐? 보통 이제 회전식은 중형, 유압식은 대형으로서 선박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각도는 약 45에서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유량과 유량 조절 범위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용량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우리가 주입해주는 액체 연료의 양이라고 해서 이제 유량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유량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압력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2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역시나 2, 그리고 고압은 2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 200m/h 정도의 유량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이제 고압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커지겠죠? 2에서 2000L/h 정도의 유량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회전식과 유압식으로 나뉠 수가 있게 되는데 회전식과 유압식은 역시나 최대의 범위는 모두 2000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압을 빼고는 모두 2000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것만 외우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전식 같은 경우에는 약 5에서 20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3배 커지세요. 15에서 20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각도 정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도를 보았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압과 회전, 각각을 고압을 기준으로 양 끝단에 우리가 써놨죠. 그래서 그 말은 말 그대로 뭐냐? 둘의 각 조절 범위는 서로 같습니다. 그 약 얼마 정도? 둘 다 1대 5의 조절 범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고압과 유압식으로 나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고압과 유압식은 당연히 고압은 범위가 넓겠죠? 1대 10. 그럼 얘는 1대 1.5 정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기체연료의 연소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형, 버너형, 뭐 예혼합 장치로서 나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출제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연료의 종류와 연료를 태우는 연소장치의 특징, 뭐 그 외, 뭐 연소 조건이라는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한번 외워봤어요. 특히 이 연소라는 과목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공식이라는 것을 미리 외워두셔야 되는데 사실 이 영상에서 오히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연소공학에서 외워야 될 공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론 산소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론 산소량은 크게 이제 뭐 O0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문제 출제 유형으로서 우리가 써야 되는 무엇? 이론 산소량의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료를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나눠 볼게요. 자, 그래서 기체 연료다. 보통 이제 기체 연료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조금 더 내가 이 연료가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여러분들 아직 못 외웠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지 말고 어떻게도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체 연료들은 어떠한 성분비라는 것을 주어지기가 힘듭니다. 왜? 기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유분방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화 상태에서 우리가 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체 연료는 문제 출제에서 항상 뭐가 나와요? 그 연료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분자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기체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체와 액체는 각각을 성분 %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탄소가 몇 %, 수소가 몇 % 이렇게 성분 %가 주어져요. 그러면 얘는 고체나 액체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성분 %가 주어졌을 때 이론 산소량은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느냐? O0란 1.867C 플러스 5.6 H-8분의 산소 플러스 0.7S다. 이거 하나만 외워둘게요. 그러면 기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화학 반응식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메탄이에요.
잠깐만, 메탄이 완벽하게 연소되는 조건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됨으로써 CO2와 두 개의 H2O를 만듭니다. 이때 이 반응식을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기체 연료의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 산소를 구했다면 두 번째로는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공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지금처럼 이론적으로 공기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실제적인 공기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너무 넘쳐나는 과잉 공기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보통 이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처럼 주입하면 실제적으로는 연소가 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론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주입해주는 넘치는 양을 과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실제 공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공기량에 과잉 공기량을 추가해서 넣어주는 거와 같겠죠. 그래서 이때 이론을 딱 100%라고 했을 때 20%를 추가하는, 즉 120%를 추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합해서 이야기하는 개수를 우리는 공기비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런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산소량에 따른 공기량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소를 무게처럼 구했느냐 부피처럼 구했는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론 공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산소량을 우리 부피비로 모였었죠. 산소는 21%. 그러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무게비로 이거 하나 외워두라고 했었죠. 23.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잉 공기량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과잉으로서 정리하게 되면 결국 실제에서 이론을 빼준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실제 공기량은 결국 더욱더 많이 넣어준 비만큼 증가한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같은 말로써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만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공기량의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두 이론 공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량은 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세 번째, 공기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언급했는데 그럼 공기비가 과연 무엇일까? 넘쳐서 주입해주는 양이라고요. 그럼 이 공기비를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과잉 공기량을 A 다시 실제를 A, 이론을 A0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공기비라고 하는 것은 이론 공기를 곱하면 실제라고 했으니까 결국 공기비로 정리하게 된다면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값들은 뭐라고도 정리할 수 있느냐? 21- 산소분의 21이라는 값으로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산소는 문제에서 주어진, 즉 우리가 배출가스 내 산소 함량 %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또는 같은 걸로써 N2분의 N2-3.76O2라는 공식으로서 우리는 불완전 연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나 얘네들도 배출가스 내 연료소가 아닙니다. 배출가스 내 질소와 산소의 %라고 볼 수 있는데 또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오르자트 분석기로 어떠한 성분을 분석했다. 그러면 이 오르자트 분석은 배출가스 내에 우리가 성분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르자트 분석기로 사용했다 그러면 역시나 공기비를 구하는 문제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네 번째로서 그 다음으로 너무 잘 나오는 거 발열량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열량이라는 거예요. 발생하는 열량. 근데 이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로서 고위 발열량과 이걸로 나누지 말고 우리 저것처럼 나눠볼까요? 역시나 고체와 액체의 발열량과 기체 연료의 발열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고체 액체를 구분하기 힘든다라면 문제에서 성분 %를 주어지고서 발열량을 구하라는 거와 그 다음에 연료명을 주어지고서 발열량을 구하라는 점, 이 두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려다가 잠시 멈췄지만 발열량은 고위와 저위로 나뉩니다.
보통 이제 고위라고 하는 것은 높은 열량이라고 하는데 보통 실제로는 이게 바로 실제 열량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고위라고 하는 것은 거지까지 포함하니까 열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짜 발열량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저위, 실제이기 때문에 이 실제를 통해서 소각로의 설계 기준을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위 발열량으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고위 발열량은 우리가 소각로에서 열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본부 열량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본부 열량계는 자연스럽게 고위를 측정하는 열량계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고위라는 것은 바로 수분의 잠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분이 빼앗아가는 열량이 포함돼서 나타나므로 실제로 이것으로 통해서 소각로를 설계하면 되면 당연히 제대로 타지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고체와 액체는 고위 발열량을 HH, 저위 발열량을 HL이라고 했을 때 HH의 공식은 8110 플러스 34,000 H-8분의 산소 2500S라는 공식을 통해서 저위 발열량을 구하게 되면 이러한 고위 발열량에서 600에 9H 플러스 W를 빼주면 된다. 하지만 기체는 고위 발열량은 한 번도 안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어져요. 단 저위 발열량을 구할 때는 부피 %, 즉 부피비로서 구해야 되겠죠. 이러한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의 빼기 480 시그마 생성물의 개수, 즉 생성물 중에서 수분의 생성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발열량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발열량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도 구할 수가 있느냐? 가스량이나 공기량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공식은 그 중에서도 이제 로진식이라고 해서 이 로진식 같은 경우에는 저위 발열량을 통해서 가스량이나 공기량을 예측하는 공식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액체 연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액체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때 가스량을 G, 공기량을 A라고 했을 때 액체 연료의 가스량과 공기량을 구하는 저위 발열량을 이용하는 공식은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가스량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씁니다. 1.11 곱하기 1000분의 저위 발열량. 요 공식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스량이래. 즉 저위 발열량을 통해서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0.85 곱하기 1000분의 저위 발열량 플러스 2라는 공식을 씁니다. 이러한 공식까지도 꼭 로진식 굉장히 필답에서까지 잘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뭐가 될까요? 바로 이 가스량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가스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 공기 아까 과잉, 이론, 실제라고도 나눴잖아요. 역시나 이 가스량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2가지, 작게 보면 4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크게 봤을 땐 이론적인 가스량과 실제 발생하는 가스량으로 나뉠 거예요. 이론적인 가스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구한 가스량이 되겠죠. 하지만 이 가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발열량에서 고위와 저위의 차이처럼 건조한 가스가 있을 것이고 습한 가스가 있을 겁니다. 역시 실제로 건조한 가스가 존재할 것이고 굉장히 습한 가스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건조 앞에 이론을 붙이면 뭐다? 이론 건조 가스량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GOT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한 가스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습
가스량이라고 해서 얘를 습, wet을 써서 GOW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에서 건조라는 건 당연히 건가스량 그냥, 그리고 실제에서 습한 것을 우리는 습가스량,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역시나 이 조건들도 각각을 GD, GW 줄여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각각의 구하는 공식을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외우기 쉬운 방법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 고체와 액체, 기체 연료를 태워도 항상 가스라는 것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고체와 액체, 기체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체와 액체 모르겠으면 뭐를 기억해라? 그렇지. 성분 퍼센트가 나왔느냐? 또는 연료명이 나왔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분 퍼센트가 나왔느냐 안 나왔는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건조, 습, 뭐가 차이입니까? 즉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론과 실제는 무슨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곱하기 M, 공기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론적인 가스량은 이론적인 공기를 태워가지고 발생하는 가스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분 퍼센트로 주어지는 애들은 모두 이론적인 곳에다가 A0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기를 태워야 되니까 MA0라는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때 습한 것, 수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그래서 습한 이름에다가는 플러스. 얘는 건조해 버렸네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5.6H. 이 H는 당연하게도 성분 퍼센트 대입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이론 건조가스량과 또는 실제 건조가스량, 실제 습가스량과 이론 습가스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뒤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뒤에 나올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필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나마 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습연소가스량, 이런 습가스량 같은 경우에는 1.224 요 수분 함량이 들어간다. 요 정도만 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1.244. 근데 뭐 거의 이것도 나온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분 함량에서 끝나요. 즉 수소 함량에서 끝난다면 이번에는 연료명, 즉 기체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과 실제로 또 나눠볼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것은 공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모두 다 0.2L에서 빼줄 겁니다.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이때 실제는 M이 필요하고 이론은 공기비가 없으니까 1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시나 공기를 태워야 되므로 공기량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마지막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태울 때 발생한 생성물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물론 이때는 개수입니다. 단 역시나 이때 생성되는 우리가 개수로서는 수분이 생성될 수 있고 기타 그 외의 가스가 생성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습가스라는 것은 수분을 포함해야 되고 건가스라는 건 거기서 수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생성물에서 이 습가스들은 반드시 뭐를 포함한다? H2O 개수를 포함해야 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하지만 건가스에서는 제가 그 말을 따로 안 썼다라는 건 생성된 수분의 개수는 빼주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신다면 굉장히 그레이트하게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폭발 한계, 그 다음에 농도,
이러한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ppm이라고 하면 10의 6승의 단위로서 ppm이라고 10의 6승, 뭐 ppb라고 하면 10의 9승 이러한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퍼센트로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분율로서 구하면 되겠죠. 자, 이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고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 농도비 중에서 무엇을 CO2 max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생성되는 탄산가스 최대 분율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의 최대 분율을 퍼센트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분율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단, 무엇의 값? 최대값. 이 최대값은 반드시 밑에를 GOD, 이론건 가스량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신다면 굉장히 잘 공부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에서 필기에서 사용해야 될 내용들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도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이 공식이 끝 아닌가요? 아니죠. 마지막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연소온도라는 것을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두 가지는 외워야 될 공식으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연소온도라는 것을 우리가 T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저위 발열량을 기준으로서 정압비열 곱하기 가스량 플러스 TS라는 공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HL은 저위 발열량, 얘는 비열이에요. 그리고 G는 가스량. 그 다음에 마지막 T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T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기준온도라는 것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론 연소온도, 즉 연소온도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물질은 역시나 1차 반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정의는 다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공식만 완료하면 될 것 같은데요. 1차 반응의 공식은 ln CT per C0는 마이너스 KT라는 공식이다. 이때 C0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유입 농도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처음 주어진 농도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T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의 반응이 소비가 됨으로써 나중에 최후까지 남은 농도를 지칭합니다. 즉 문제 출제에서는 그냥 나중 농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반응 속도 상수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T는 타임이죠. 시간의 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1차 반응식으로서 이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나중에 최후에 남은 농도는 얼마인가 단 1차 반응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뉜다면 CT는 정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EM-KT라는 공식으로서 이 CT를 구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정도의 공식은 외우셔야 연소나 기타 여러 가지 대기와 관련된 문제는 풀이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연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이 연소에 대한 마무리 정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